계엄령 선포 5시간 53분 만에 해제. 21세기 최대 반전 드라마가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투표율 79.4%라는 경이로운 숫자, 오징어 게임으로 패러디된 개표 방송, 전 세계 SNS를 강타한 K데모크라시, 스타벅스에서 계엄령 반대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라고 불리는 황당한 상황까지. 정치학 교수인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모든 민주주의 이론을 뒤엎는 충격적인 현장들이었어요. 미국도 유럽도 상상 못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한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이렇게 창의적인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치가 어떻게 이토록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 민주주의의 충격적 진실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 지금 바로 그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엘리자 로웰입니다. 새벽 2시 보스턴의 제 연구실에서 긴급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눈을 의심했죠. 한국 대통령 계엄령 선포. 계엄령이라고요? 21세기에? 저는 즉시 모든 한국 뉴스 채널을 찾아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 30분에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속보가 연달아 떴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1980년 광주를 떠올렸거든요. 하지만 다음 장면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요. 50대, 60대 국회의원들이 담을 기어오르고 문이 막히자 다른 입구를 찾아 뛰어다니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새벽 1시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90명이 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새벽 4시 29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어요. 단 5시간 53분 만에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의 쿠데타와 정치 위기를 연구해왔어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사람 하나 다치지 않고 계엄령이 해제된 거거든요. 군인들도 국회의원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물러났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탄핵 소추안 발의 헌재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 일정까지.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거리에는 시민들이 나와서 평화롭게 의견을 표출했고 폭력 사태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CNN 편집장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마이클도 동의했어요. 엘리자,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가서 직접 확인해봐.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내에서도 계속 한국 뉴스를 봤어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명의 대선 후보가 나오고 국민들 반응도 보고.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셔틀버스에서 옆자리 아저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해. 잘못 뽑으면 또 이런 일 생긴다고. 공항에서 선거 이야기를 하다니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이시죠? 기자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웃으시면서 말하더라고요. 요즘 외국 기자분들이 정말 많이 와요. 다들 우리 선거가 신기하다고 하시던데 뭐가 그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원래 이래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선거 포스터는 예상했지만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20대 청년들이 후보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예상 못했거든요.
이재명은 경험이 있잖아. 아니야. 김문수가 더 깨끗해. 이준석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근처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주변 대화를 슬쩍 들어봤어요. 옆 테이블 직장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사장님이 누구 뽑으신대? 우리 팀장은 이번에 처음 정치에 관심 갖는다고 하더라. 정말? 몇 살인데? 35. 계엄령 사건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 봐. 영국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 꺼려해요. 가족끼리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는데 직원과 손님이 선거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는 누구 뽑으실 거예요? 글쎄, 아직 고민 중이야. 너는? 이런 대화가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명동거리를 걸었어요. 곳곳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우리는 투표권이 없지만 관심은 있어야 한다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60대 어르신들이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해. 계엄령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지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가족 모임도 깨뜨려요. 추수감사절 식탁에서 정치 얘기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치가 날씨 이야기만큼 자연스러운 일상 주제였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민주주의가 사람들 삶 속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싶었거든요. 위기를 겪은 후 오히려 더 강해진 시민의식이 느껴졌어요. 투표일 새벽 4시 30분, 저는 강남구 대치동의 한 투표소 앞에 서 있었어요.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인데 벌써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줄 맨 앞에 계신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4시부터요. 일찍 와야 마음이 놓여서요. 할머니 눈빛이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이번엔 꼭 제대로 뽑아야 해요. 계엄령 같은 일을 또 겪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 뽑으면 안 되거든요. 줄에 선 사람들 표정을 보니 다들 비슷했어요. 진지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설레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한 대학생은 인생 첫 대선이에요. 뭔가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선 직장인은 계엄령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번 투표로 확실히 정리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오전 6시 드디어 투표소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차례차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무거운 걸 내려놓은 듯한 책임을 다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거든요. 한 아주머니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서 작은 소리로 이제 됐다고 중얼거렸어요. 오후에 다른 투표소도 둘러봤습니다. 서초구, 종로구, 마포구까지. 어디를 가든 같은 풍경이었어요. 긴 줄, 진지한 표정, 그리고 투표를 마친 사람들의 뿌듯한 얼굴. 부모와 함께 온 20대, 휠체어를 탄 어르신, 아기를 안고 온 젊은 엄마까지. 정말 모든 연령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초등학교 앞 투표소였어요.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 손을 잡고 나오면서 아빠가 왜 투표하는지 알겠지?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우리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왜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후 3시쯤 한 투표소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봤어요. 90세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투표 도우미가 힘드시죠? 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한다며 혼자서 투표하시더라고요. 나오시면서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꼭 잘 뽑아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녁 8시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곧바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투표율 79.4%.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 대선도 60% 넘기 힘든데 말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높은 투표율이 나온 거였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투표 참여율이었어요. 118개국에서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런던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섰고 뉴욕에서는 폭설이 내리는데도 투표소에 몰려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쿄, 베이징, 파리, 시드니까지 전 세계 한국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표가 아니구나. 이건 감정의 표현이고 의지의 표명이고 미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구나. 위기를 겪은 후 더욱 강해진 민주주의 의식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녁 8시,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의 개표 방송을 켰어요. SBS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엔 평범한 선거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앵커가 진지하게 인사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이게? 오징어 게임 패러디였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되어서 달고나 뽑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달고나를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게 정말 대선 개표 방송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실제 크기의 실내 자전거가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따라 자전거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면 이재명 자전거가 빨라지고 김문수 후보가 따라잡으면 김문수 자전거가 스피드를 내고 이준석 후보가 선전하면 이준석 자전거도 함께 달리는 시기였어요. 도대체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라붙었을까? 나중에 알아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수십 명의 제작진이 몇 달 동안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팀, 세트 제작팀, 프로그래밍 팀까지. 마치 할리우드 영화를 제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시청자들 반응이었어요. SNS를 확인해 보니 이거 보려고 일찍 집에 왔다 개표 방송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 우리 부모님도 같이 보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네티즌이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어도 되나?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다른 사람이 재미있어야 관심을 갖지. 지루하면 누가 봐? 라고 답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정치를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든 거였어요. 중간중간 나오는 그래픽도 정말 화려했어요. 3D 애니메이션으로 각 지역별 득표 현황을 보여주고 가상현실 기술을 써서 앵커가 데이터 속을 걸어다니면서 설명하고 마치 미래에서 온 방송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봤어요. 다른 방송사도 확인해봤는데 각자 다른 스타일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MBC는 역사적 영상들과 연결해서 감동적으로, KBS는 정통적이면서도 세련되게, JTBC는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각 방송사가 자기만의 색깔로 개표 방송을 예술작품 수준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특히 MBC에서 나온 카운트다운 영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구 선생의 독립연설부터 시작해서 BTS, 봉준호 감독까지 이어지는 영상이었거든요.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해졌어요. 한 중학생이 댓글로 역사와 미래가 함께 간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쓴 걸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특별함이구나. 정치를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투표율도 높고 사람들 관심도 높은 거였습니다.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해외 SNS 반응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몇 개 안 되던 포스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오징어 게임 패러디 영상이 트위터에 올라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한국 선거방송 미쳤다. 이게 실제 선거방송이라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사람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치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니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한국은 정말 창의적이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신기했거든요. 레딧에서는 한국 선거방송을 소개하는 포스트가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어요.
댓글 수가 3만 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은 민주주의도 K-팝처럼 만드는구나라고 쓴 댓글이 1만 개 넘는 좋아요를 받았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더라고요. K-데모크라시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생겨났어요. 유튜브는 더 놀라웠어요. 한국 개표 방송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조회수 10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직접 번역해서 올린 영상들도 많았어요. 한국 선거 방송 완전 미쳤다. 한국 민주주의가 다른 이유 민주주의는 이래야 한다.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CNN, BBC, 가디언 같은 주요 언론들도 속속 기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거 방송을 엔터테인먼트로 바꾸다 민주주의와 대중문화의 성공적 결합. 21세기 시민 참여의 새로운 모델 이런 헤드라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길게 분석 기사를 썼어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프랑스 르몽드 신문 기사였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냈다.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무관심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거든요. 정말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일 슈피겔도 한국의 선거 방송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서구 민주주의가 배워야 할 한국식 시민 참여라는 기사를 냈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까지 각국 언론들이 한국 선거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틱톡에서는 한국 개표 방송 패러디 영상들이 바이럴이 됐어요. 미국 대학생들이 우리도 이렇게 하자면서 가짜 선거 방송을 만들어 올린 영상이 1,000만 조회수를 넘겼거든요. 정말 놀라운 파급력이었습니다. 한 미국 대학생이 한국 보고 정치에 관심 생겼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일본에서는 한국 선거 방송을 보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싱가포르에서는 다음 선거 때 한국식으로 해보자는 여론이 일었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대만,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영국 정치학자가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루한 의무에서 흥미진진한 참여로 바꿨다. 이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프랑스의 한 방송 PD는 다음 선거 때 한국 방식을 참고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에 선보이고 있구나. 민주주의를 하나의 소프트 파워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위기 이후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선거 기간 중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타벅스에서 공식 공지를 낸 거였거든요. 정치적 표현이 담긴 닉네임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우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김문수 화이팅 이준석. 사랑의 계엄령 반대 이런 닉네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매장 전광판에 이재명을 지지합니다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라고 뜨는 거죠. 직원들이 계엄령 반대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도 직접 확인해 봤어요. 강남역 스타벅스에 가서 주문을 받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런 닉네임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네, 정말 많아요. 하루에 수십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우회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탄핵 찬성, 민주주의 만세, 계엄령 반대 이런 직접적인 표현 대신 민트 초코는 이재명, 하와이안 피자는 김문수 이런 식으로 암호처럼 쓰기 시작한 거죠. 정말 기발했어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치적 발언을 피하던 스타들이 이번엔 달랐어요. 직접적으로 지지 후보를 말하지는 않지만 옷 색깔이나 손가락 모양, 심지어 음식 사진까지 신중하게 올리더라고요. 파란색 옷을 입으면 어떤 의미인지, 특정 손가락 모양을 하면 어떤 의미인지 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평범한 일상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있는 책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였거든요. 댓글에 우연이겠지만 좋은 책 선택이다 역시 생각이 깊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요즘 친구들끼리 만날 때도 조심스러워요. 옷 색깔 하나도 신경 쓰게 되고 무심코 한 말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본 젊은 직장인들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뭐 입을지 고민된다. 파란색은 너무 노골적이고 빨간색도 애매하고 그냥 검은색 입어 검은색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픈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가 이렇게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적 중립 패션 가이드라는 게시글이 인기를 끌었어요. 안전한 색깔 베이지, 그레이, 네이비 피해야 할 색깔 파랑, 빨강, 노랑 이런 내용이었는데 댓글이 수백 개 달렸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오갔어요. 한 편의점 알바생은 손님들이 물건 고를 때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특정 브랜드 피하고 특정 색깔 음료수 안 사고. 정말 신기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가 소비 패턴까지 바꾸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결혼식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신부가 하객들이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색깔 옷 입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였지만 그만큼 정치가 일상 깊숙이 들어왔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스운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말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구나. 정치가 사람들의 감정과 일상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위기를 겪은 후 시민들이 정치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어요. 투표 당일 정말 신기한 풍경을 목격했어요. 투표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손에 찍힌 도장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K-팝 포토카드, 캐릭터 용지, 심지어 인형까지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한 20대 여성에게 물어봤더니 BTS 포토카드랑 같이 찍어서 올리면 팬들이 좋아해요. 투표도 하고 덕질도 하고 일석이조조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투표 인증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SNS를 확인해보니 정말 다양한 인증샷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이브 포토카드, 뉴진스 스티커, 세븐틴 굿즈까지.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함께 투표 도장을 인증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도 창의적이었어요. 투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 민주주의 도덕질, 우리가 바꾸는 세상 이런 식으로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중학생이 올린 포스트였어요. 르세라핌 포토카드와 함께 찍은 투표 도장 사진에 언니들아, 나도 투표했어. 18살 되면 진짜로 할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미성년자도 투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문화가 형성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문화가 투표율 제고에 실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대학생은 평소 정치에 관심 없었는데 좋아하는 그룹 팬들이 다 투표 인증하니까 나도 하게 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팬덤 문화가 시민의식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아이돌들도 조심스럽게 참여했어요. 직접적인 정치 발언은 피하면서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해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한 걸그룹 멤버는 투표 도장 사진을 올리면서 첫 투표였는데 뭔가 뿌듯해요라고 썼어요. 팬클럽에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우리 가수 위해서라도 투표하자, 좋은 세상 만들어야, 우리 오빠들도 행복하지 이런 식으로 투표를 독려했거든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투표 참여는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였어요. 한 팬카페 관리자는 팬들끼리 정치 얘기하면 싸우니까 후보 지지는 금지했어요. 대신 투표 참여는 적극 권장했죠. 결과적으로 우리 카페 회원들 투표율이 90% 넘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외국 팬들도 신기해했어요. 트위터에서 한국 팬들은 투표도 덕질로 만드네 이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특별한 거구나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한 일본 팬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젊은 층 투표율 올라갈 텐데라고 부러워했어요. 심지어 해외 거주 한국인들도 이 문화에 동참했어요. 뉴욕, 런던, 도쿄의 제외투표소에서도 K-팝 굿즈와 함께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투표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정치학 교수는 K-팝 팬덤 문화가 정치 참여로 이어진 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젊은 층에게 정치를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시켰다고 분석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구나. 전통적인 정치 참여 방식에 현대적인 문화를 접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거였어요. 투표가 의무가 아니라 개성 표현의 한 방법이 된 거죠. 개표 방송 막바지에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 나왔어요. MBC에서 제작한 카운트다운 영상이었는데 처음엔 흑백 화면으로 김구 선생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유명한 연설이 흘러나왔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컬러로 바뀌면서 BTS의 RM이 나타났습니다. UN 연설에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상을 받는 모습이 나왔죠. 와, 이런 연결이 가능하구나.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김구 선생의 꿈, RM의 메시지, 봉준호 감독의 성취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투표소에서 도장을 찍는 시민들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자막이 떴어요. 댓글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한 중학생이 역사와 미래가 함께 간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썼는데 그 댓글에 좋아요가 10,000개 넘게 달렸어요. 다른 사람은 김구 선생이 꿈꾸던 나라가 지금 이 모습 아닐까? 라고 썼고요. 해외 반응도 놀라웠어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외국인들 댓글이 쏟아졌거든요.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구나. 한국은 정말 스토리텔링을 잘한다. 한국인도 아닌데 눈물이 난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렸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미국인 댓글이었어요. 한국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나의 이야기로 만든다. 이게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다라고 썼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이 영상을 본 후 저는 바로 CNN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정치가 문화로 진화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이 영상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했거든요.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었다. 과거의 희생과 현재의 성취, 그리고 미래의 꿈을 하나로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줬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 영상 제작자는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에게 역사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김구 선생의 꿈이 RM과 봉준호를 통해 실현되고 있고 지금 투표하는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메시지였다고 했죠. 이 영상은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이 역사 수업에서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해했다. 역사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영상에 주목했어요. BBC는 한국의 창의적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CNN은 스토리텔링으로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한국이라고 보도했어요. 가디언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한국식 정치 문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프랑스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 영상을 보고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졌다며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정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정치를 문화로, 역사를 현재로, 개인의 꿈을 집단의 비전으로 연결하는 놀라운 능력.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최종 메시지. 3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계엄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를 지루하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캠퍼스로 바라봤습니다.
투표소에서 K-팝 포토카드와 함께 인증샷을 찍는 젊은이들, 새벽부터 줄을 서는 할머니들, 스타벅스에서 정치적 닉네임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시민들.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방식이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폭력 없이 법과 제도에 따라 모든 걸 해결해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하고 창의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CNN에 쓴 마지막 칼럼은 이런 문장으로 끝났어요. 정치는 지루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가 되고 놀이가 되고 표현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그걸 이미 보여줬다. 이제 전 세계가 배울 차례다. 한국에서 본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였어요. 의무가 아니라 축제였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계엄령 5시간 만에 해제시킨 시민들, 79.4% 투표율로 응답한 시민들, 전 세계를 감동시킨 개표 방송을 만든 시민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이런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까? 정치를 이렇게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일상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까?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문화라는 것. 그리고 그 진화의 주체는 바로 시민들이라는 것.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